우리는 종종 세련된 태도와 합리적인 사고방식에서 인간적인 성숙함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투박하고 설명하기 어려운 모습 속에 더 깊은 진심이 숨겨져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인들은 참으로 흥미로운 면모를 지녔습니다. 완벽하게 작동하는 시스템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따뜻함을 나누고, 때로는 무심한 듯 보여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주저없이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죠. 여기 예술의 도시 파리에서 온 한 비평가가 있습니다. 그는 날카로운 분석력으로 한국 사회를 단 몇 장의 보고서로 정의하려 했지만 서울에서 겪은 예상치 못한 경험들 앞에서 자신의 오만함을 깨닫고 준비했던 원고를 찢어버렸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남긴 메모 속 인간다움의 조각을 발견했다는 그는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무엇이 그토록 냉소적이던 그를 변화시킨 걸까요? 영상 끝까지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레미입니다. 파리의 저명한 예술문화 매거진에서 수석 비평가로 일하고 있어요. 제 이름 앞에는 늘 날카로운 통찰, 지적인 분석 같은 수식어가 따라붙었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언젠가부터 제 삶은 마치 화려한 오프닝 파티에서 터지는 샴페인 거품처럼 공허하게 부유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예술 담론, 현학적인 비평들, 예술이라는 이름 아래 교묘하게 포장된 상업주의와 가면을 쓴 듯한 관계들 속에서 저는 깊은 권태와 회의감에 잠식되어 갔습니다. 사람들은 파리를 지성과 예술의 도시라고 부르지만 제가 매일 마주하는 현실은 조금 달랐어요. 악취가 코를 찌르는 지하철 통로, 서류 더미에 파묻힌 공무원들의 무표정한 얼굴, 예고 없이 닥치는 파업과 그 속에서 무기력하게 흘러가는 시간들. 이런 현실 앞에서 제가 구사하는 고상한 언어들은 마치 현실의 비루함을 감추기 위한 연극, 대사처럼 공허하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편집장인 소피로부터 서울 아트 프로젝트에 대한 특집 기사와 자문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동시대 아시아 미술의 역동성을 조명하는 흥미로운 기획이었죠. 서구 중심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물론 동의했지만 솔직히 말해 서울이라는 도시에 큰 매력을 느끼지는 못했어요. 제 머릿속 한국은 급격한 경제 성장과 기술 발전은 이루었을지 몰라도 깊이 있는 문화적 토양이나 독창적인 예술적 성취는 아직 부족한, 어딘가 덜 여문 곳이라는 인상이 강하게 남아 있었거든요. 몇 가지 사회 현상과 K-팝, 영화 같은 키워드들로 분석하면 충분하리라 얕잡아보고 피상적인 리서치 자료를 바탕으로 보고서 초안을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소피는 제 보고서를 읽고는 단호하게 지적했어요. 평소 현장의 생생함을 누구보다 강조하던 제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었죠. 제 글에서 영혼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직접 가서 보고 느끼고 부딪혀보라는 그녀의 강한 권유는 마치 제 안일함에 던지는 죽비 소리 같았습니다. 그녀의 말에 등 떠밀리듯 저는 마지못해 서울행 비행기 표를 끊게 되었어요. 출발 전날 밤 서재를 정리하다 우연히 아버지의 낡은 연구 노트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비교 문화사를 연구하셨던 아버지가 남기신 기록들이었죠. 그중 한 페이지 귀퉁이에 갈겨 쓴 메모가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진정한 인간다움의 조각들을 나는 서울의 골목길에서 발견했다. 아버지의 이 짧은 문장은 제 안에 무언가를 건드렸습니다. 단순한 출장이 아니라 어쩌면 아버지의 시선을 따라가는 여정이 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 하지만 동시에 여전히 남아있는 저의 냉소적인 현실인식이 뒤섞인 복잡한 마음으로 저는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과연 아버지가 발견했다는 그 인간다움의 조각이라는 것이 무엇일지, 그리고 제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을지 모든 것이 불확실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내디뎠을 때 저는 예상과 달리 폐부를 찌를 듯 상쾌하고 깨끗한 공기에 먼저 놀랐습니다. 늘 익숙했던 파리의 공항과는 사뭇 다른 청량감이었죠.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길은 끝없이 이어지는 인파로 가득했지만
놀랍게도 그 속에는 소란스러움이나 혼란이 전혀 없었어요. 사람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선이라도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질서정연하게 이동했고 누구 하나 대열을 벗어나거나 조급해하는 기색 없이 묵묵히 흐름을 따랐습니다. 반짝이는 광택이 나는 바닥,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렬된 안내 표지판들, 길게 늘어선 줄에도 불구하고 막힘없이 빠르게 진행되는 입국 심사 과정. 이 모든 것이 극도로 효율적인 시스템의 증거처럼 보였어요. 파리에서 숱하게 겪었던 예측 불가능한 지연과 신경질적인 분위기와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완벽한 질서 속에서 묘한 불안감과 함께 싸늘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감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직원들의 무표정한 얼굴, 최소한의 소음만 허용된 듯 고요한 이동 통로. 마치 잘 짜인 거대한 기계 장치 속에 들어온 것 같았죠. 어쩌면 감정 없는 로봇들의 행렬을 보는 듯한 이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서울 도심으로 향하는 KTX 열차 안에서도 비슷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정시에 정확히 출발하여 거의 흔들림 없이 질주하는 열차. 조용히 자신의 좌석에 앉아 스마트폰 화면을 보거나 잠든 사람들.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분명 역동적이었지만 열차 내부는 흡사 시간이 멈춘 듯 정적인 고요함만이 감돌았습니다. 그 고요함이 어딘가 부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려 할 때였습니다. 문이 닫히려는 순간 먼저 타고 있던 누군가가 말없이 열린 버튼을 눌러 저를 기다려주었습니다. 짧은 눈인사 후 저는 고맙다는 말을 건넸지만 그는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무렇지 않게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제 갈 길을 가더군요. 이것이 과연 타인을 위한 배려일까요? 아니면 그저 몸에 밴 기계적인 반응일까요? 저는 순간 혼란스러웠습니다. 거리를 나서자 이러한 인상은 더욱 굳어졌어요. 바쁘게 오가는 수많은 사람 속에서도 소란스러움 대신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점심시간에 붐비는 식당 앞에서도 사람들은 불평 한마디 없이 조용히 줄을 서서 기다렸죠. 도시 전체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에 완벽하게 동기화된 듯 보였습니다. 속도는 있었지만 인간적인 여백은 없어 보였고 질서는 있었지만 따뜻한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한국에 대해 아직 표피적인 인상만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 차갑고 매끄러운 표면 아래 무엇이 숨겨져 있을지 짐작하기 어려웠어요. 파리에서 느꼈던 공허한 지성보다 어쩌면 더 단단하고 차가울지도 모를 이 시스템에 대한 모순적인 감정을 안고 저는 서울에서의 첫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첫 며칠은 제가 공항에서 받았던 그 차가운 효율성이라는 인상을 더욱 공고히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버스는 약속된 시간에 정확히 도착했고 식당의 음식은 주문하기 무섭게 놀라운 속도로 나왔으며 은행이나 관공서의 업무 처리는 복잡한 절차 없이 신속하게 이루어졌어요. 저는 한국 사회의 이 경이로운 시스템 운영 능력에 감탄하면서도 그 기저에 깔린 듯한 정서적 거리감과 인간미의 부재에 대한 불편함을 떨쳐내기 어려웠습니다. 이 완벽함이 어딘가 비인간적으로 느껴졌거든요. 특히 출근 시간대 지하철 2호선에서의 경험은 저의 부정적인 편견을 극대화하는 계기가 되었죠. 숨막힐 듯 밀려드는 인파 속에서 사람들과 어깨를 부딪히고 발을 밟히는 일이 다반사였지만 파리에서라면 당연히 오고 갔을 법한 가벼운 양해의 표현이나 미안함의 기색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저 무표정하게 자신의 스마트폰 화면만 응시하거나 심지어는 의도적으로 시선을 피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저는 이것을 명백한 무례함이자 타인에 대한 무관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순간 한국인들은 개개인의 감정 표현 능력이 거세된 채 거대한 시스템에 순응하는 부품처럼 느껴졌고 이러한 생각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저의 서구적인, 특히 프랑스적인 사고방식은 한국을 정서적으로 메마른 사회라는 성급한 결론으로 몰아갔습니다. 제 취재 노트에는
이런 생각들이 고스란히 담겼죠. 한국인들은 친절함이나 배려심을 찾아보기 어렵고 때로는 노골적으로 무례하게 느껴지기까지 한다고요. 이곳은 인간적인 교감보다 시스템의 효율성을 숭배하는 기묘한 나라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차갑고 건조해 보이는 표면 아래에서 저는 아주 미미하지만 다른 종류의 온기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는 제게 서툰 영어지만 최선을 다해 손짓 발짓으로 방향을 알려주려 애쓰던 중년 여성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았어요. 또 다음 역에서 내릴 노인을 위해 미리 자리를 비워두고 조용히 문 쪽으로 이동하던 젊은 학생의 뒷모습도 기억에 남습니다. 광화문 광장 벤치 옆에 누군가 버리고 간 쓰레기를 주변 시선 같은 건 전혀 의식하지 않고 당연하다는 듯 말없이 주워 담던 남성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죠. 이러한 작고 사소하며 어쩌면 세련되지 못해 보이기까지 하는 행동들 속에서 저는 이전에 규정할 수 없었던 무형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한국인들이 말하는 정이라 불리는 것의 작은 조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어렴풋이 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줄을 설 때도 별도의 통제 없이 스스로 질서를 형성하는 모습 역시 단순한 복종이 아니라 암묵적인 사회적 합의나 배려의 다른 형태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국 사회가 겉으로는 차갑고 기계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그 내부에는 보이지 않는 끈끈한 연대와 배려의 정서가 흐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설을 처음으로 세워보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의 이성적인 분석 틀과 언어로는 이 미묘한 감정의 실체를 명확히 포착하기 어려웠어요. 한국은 인간적인 온기 대신 정교한 시스템만 남은 사회라는 저의 잠정적인 판단에서 아직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저의 냉소적인 시선은 서울 갤러리 팀과의 첫 공식 미팅에서 극에 달했습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아주 모던하고 세련된 회의실이었죠. 저는 준비해간 자료를 바탕으로 이번 아트 프로젝트에 대한 저의 비전과 비평가로서의 제언들을 열정적으로 쏟아냈습니다. 한국 현대 미술을 국제적인 맥락에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전통 미학을 현대적으로 어떻게 재해석할 수 있을까, 서구 관객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 등등. 나름대로 날카롭고 심도 있는 분석이라 자부하는 내용들이었어요. 하지만 제 발표가 이어지는 내내 맞은편에 앉은 갤러리 팀 사람들의 반응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에 무언가를 타이핑할 뿐 어떤 질문이나 반론, 심지어는 동의를 표하는 작은 제스처조차 보이지 않았죠. 팔이었다면 벌써 열띤 토론과 논쟁, 때로는 날선 비판까지 오갔을 상황입니다. 그곳에서 침묵은 곧 지적 자극의 부재이자 어쩌면 소통 자체를 거부하는 태도로 받아들여지곤 하거든요. 그런데 이곳의 침묵은 저에게 당혹감을 넘어선 불쾌감과 심지어는 무시당했다는 모욕감마저 안겨주었습니다. 마치 저는 보이지 않는 두꺼운 벽을 향해 혼자 열심히 떠든 광대가 된 기분이었어요. 회의는 그렇게 아무런 피드백이나 명확한 결론 없이 싱겁게 끝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다시 소집된 회의 자리에서 저는 예상치 못한 반전을 마주했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가장 말이 없었던 젊어 보이는 큐레이터. 한 분이 두툼한 자료철 하나를 제 앞에 조용히 내밀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제가 제안했던 프로젝트의 구조와 방향성이 놀랍도록 정확하게 요약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무려 수십 페이지에 걸쳐 제가 그저 추상적으로 던졌던 아이디어들을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발전시킨 상세한 기획안이 펼쳐졌습니다. 한국 미술사와의 연결점, 참여 가능성이 있는 작가 리스트 제안, 현실적인 예산 계획, 구체적인 홍보 전략, 심지어 예상되는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까지. 제가 스치듯 언급했던 모든 요소들이 놀라울 정도로 깊이 연구되고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풍부한 레퍼런스와 시각 자료는 기본이었고요.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무시나 무능함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것은 경청과 숙고의 시간이었으며 철저한 준비를 통해 결과물로 답하겠다는 그들 나름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인들은 화려한 언변이나 즉각적인 반응보다는 묵묵한 행동과 실질적인 결과로서 자신들의 진심과 역량을 증명하는 문화를 가졌다는 것을요. 파리가 말과 담론으로 정당성을 쌓아가는 사회라면 한국은 행동과 결과로 신뢰를 구축하는 사회였습니다. 문화의 차이란 단순히 표현 방식의 다름이 아니라 진심을 전달하는 방식 자체의 근본적인 차이일 수 있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그 회의실에서 가장 많이 떠들었지만 어쩌면 가장 적게 이해했던 사람이 바로 저 자신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진정한 전문가적 품격이란 현란한 수사가 아니라 묵묵히 책임을 다하는 자세와 완성도 높은 결과물에 있다는 깊은 깨달음이 밀려왔습니다. 저의 오만함이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어요. 갤러리 팀과의 회의에서 얻은 깨달음은 제 안에 한국 사회를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고 싶다는 강한 동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번화가의 편리한 호텔을 떠나 고즈넉한 한옥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북촌의 작은 게스트하우스로 숙소를 옮겼어요. 현대적인 시설은 조금 부족했을지 몰라도 나무 기둥과 석가래가 주는 특유의 안정감, 그리고 아침마다 마당에 은은하게 퍼지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는 예상치 못한 평온함을 안겨주었습니다. 처음 며칠간 저는 아침 식사를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하지만 한옥 주인인 은주 씨는 매일 아침 제가 나서는 시간에 맞춰 작은 소반 위에 갓 지은 밥과 정갈한 반찬 몇 가지를 담아 제 방문 앞에 가만히 놓아두시더군요. 외국 손님이라 입에 맞을지 모르겠다며 그래도 아침 거르지 말고 뭐라도 좀 챙겨 먹으라는 무심한 듯한 그녀의 마음 씀씀이와 투박하지만 정성 가득한 음식에서 저는 어떤 계산이나 의무감 때문이 아닌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보살핌을 느꼈습니다. 파리에서는 가족이나 아주 가까운 친구 사이가 아니면 경험하기 힘든 종류의 따뜻함이었죠. 날이 갈수록 반찬 가짓수가 늘고 과일까지 챙겨주는 모습에서 저는 이것이 바로 한국인들이 말하는 정의 구체적인 모습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혼자 밥상 앞에 앉아 따뜻한 밥을 먹으며 저도 모르게 미소 짓는 제 자신을 발견했을 때 이 정에 내리기 힘든 감정의 실체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복잡하게 얽힌 삼청동 골목길에서 그만 방향을 잃고 말았습니다. 스마트폰 지도 앱마저 먹통이 되어 난감해하고 있을 때였어요. 30대쯤 되어 보이는 민준 씨라는 남성이 먼저 다가와 무슨 문제가 있는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왔습니다. 제 서툰 설명을 그는 참을성 있게 들어주었고 자신이 가려던 길과는 전혀 다른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위해 기꺼이 15분 넘게 함께 걸어 제가 찾던 갤러리 입구까지 정확히 안내해 주었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자 그는 괜찮다는 듯 손을 접고는 여행 잘하라는 짧은 응원만 남긴 채 자신의 길을 가더군요.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는 순수한 친절에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며칠 뒤에는 환절기 탓인지 가벼운 몸살 기운이 있어 약국에 들렀습니다. 약사인 지혜 씨는 제 증상을 꼼꼼히 묻고 약을 건네준 뒤 혹시 밤에 열이 오르거나 증상이 심해질 경우를 대비해 다른 종류의 약 이름과 복용법, 심지어 피해야 할 음식까지 메모지에 상세히 적어주었습니다. 그녀의 세심함은 단순한 직업적 친절을 넘어선 진심으로 저의 건강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느껴졌어요. 이러한 경험들은 저를 깊은 성찰로 이끌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자부했던 프랑스의 합리성, 개인주의, 세련된 매너가 어쩌면 이 조건 없고 계산 없는 순수한 호의 앞에서 얼마나 차갑고 방어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죠. 정은 논리적으로 설명하거나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분명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중요한 동력임을 직감했습니다. 동시에 저는
서울 도착 초기에 경멸했던 속도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어요. 지하철 환승 통로의 엘리베이터 앞에서 문이 닫히려 하자 한 젊은 여성이 재빨리 열린 버튼을 눌러 뒤따라오던 휠체어 이용자를 태우고 그가 완전히 타자마자 다시 닫힌 버튼을 눌러 다른 사람들의 기다림을 최소화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반사신경이 아니라 타인의 시간과 편의를 위한 깊이 내재된 배려의 습관처럼 보였어요. 한국의 빨리빨리는 타인을 압박하는 조급함이 아니라 오히려 타인의 시간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지체를 줄여주려는 공동체적 배려의 다른 표현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식당의 빠른 음식 서빙, 신속한 업무 처리 등은 효율성을 넘어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보여주는 암묵적인 예의이자 신뢰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프랑스에서 미덕처럼 여겨지던 느림의 미학이 때로는 타인의 리듬을 고려하지 않는 자기중심적인 태도의 다른 이름일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르자 저는 스스로의 편견에 대해 깊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은 제게 많은 것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저는 또 다른 문화적 충격과 이해의 과정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일상 대화나 SNS에서 스스럼 없이 사용하는 개쩐다, 미쳤다, 죽인다 같은 강렬하고 직설적인 감탄사들은 제게 큰 혼란을 안겨주었죠. 처음에는 그저 저속하고 무례하게 들려 노골적인 불쾌감마저 느꼈습니다. 격식과 은유, 섬세한 뉘앙스를 중시하는 프랑스 언어. 문화 속에서 평생을 살아온 저에게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표현 방식이었어요. 어떻게 저런 말들이 공적인 영역에서조차 아무렇지 않게 통용될 수 있는지 그저 놀랍고 의아할 따름이었습니다. 문화적 세련됨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죠. 그러나 어느 날 저녁 한옥 주인인 은주 씨가 저를 위해 특별히 끓여주신 김치찌개를 먹었을 때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깊고 칼칼한 맛에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터져 나왔어요. 와, 이거 진짜 개맛있네요. 라고 말해버린 겁니다. 순간 아차 싶었지만 제 말을 들은 은주 씨는 얼굴 가득 환한 웃음을 지으며 이제 제가 한국 사람 다 된 것 같다는 반응을 보이셨죠. 그 꾸밈 없는 웃음을 보며 저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표현들은 의도적인 상스러움이나 무례함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것은 꾸밈없이 솔직한 감탄과 강렬한 정서적 공감을 가장 즉각적으로 전달하는 그들만의 살아있는 소통 방식이었습니다. 깨라는 접두사는 정말로 최고로라는 순수한 강조의 의미였고 미쳤다나 죽인다는 대상에 대한 극도의 긍정적 감정을 표현하는 역설적인 찬사였던 거죠. 저는 문득 제가 평생 갈고 닦아온 프랑스어가 때로는 수사학적 장치와 세련된 표현 뒤에 진심을 숨기거나 감정을 지나치게 정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아름다움 이면에 존재하는 어떤 차가움과 방어적인 면모를 자각하게 된 것이죠. 반면 한국어의 이러한 날것의 표현들은 감정을 에둘러가지 않고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정서적 솔직함의 통로일 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가장 무례하게 들렸던 단어들이 때로는 어떤 정제된 시어보다 더 진솔하고 따뜻하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역설을 발견한 순간이었어요. 이러한 내적 성찰이 무르익던 어느 겨울날 저녁 갑작스럽게 내린 비가 얼어붙은 돌계단에서 그만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순간적인 극심한 통증과 함께 밀려오는 당혹감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근처를 지나던 준호 씨라는 젊은 청년이 한달음에 달려와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는 제 상태를 빠르게 살피더니 괜찮다는 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거의 반강제로 저를 부축하여 근처 약국까지 데려다 주었죠. 혹시 뼈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며 가장 가까운 정형외과 건물 아래에 있는 약국 위치까지 친절히 알려준 그는 제가 고마움을 표하며 이름이라도 제대로 물으려 하자 그저 괜찮다는 손짓과 함께 서둘러 인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잠시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파리에서라면 당연했을 주변 사람들의 무관심 혹은 사고 현장을 신기한 듯 구경하거나 사진을 찍는 모습, 어쩌면 책임 소재를 묻거나 보험 처리를 걱정하는 대화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이 조건 없고 망설임 없는 인간적인 도움 앞에서 저는 깊은 충격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감동에 휩싸였습니다. 지하철 문을 말없이 잡아주던 이름 모를 손길, 비 오는 날 제 쪽으로 슬며시 우산을 기울여주던 낯선 행인, 매일 아침 저를 위해 정성껏 밥상을 차려주던 은주 씨의 마음, 그리고 방금 전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홀연히 사라진 준호 씨의 행동까지. 제가 한국에서 겪었던 수많은 순간들이 하나의 거대한 흐름처럼 연결되면서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제 안에 희미했던 질문에 구체적인 형상이 부여되기 시작했습니다. 생색내지 않는 배려,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선행, 질문보다 행동이 앞서는 따뜻함. 저는 비로소 오래전 아버지의 연구 노트 귀퉁이에 적혀있던 그 문장, 진정한 인간다움의 조각들을 나는 서울의 골목길에서 발견했다는 말의 의미를 온몸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파리로 돌아온 저의 눈에 비친 센강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화려한 조명 아래 도시의 공허함은 이전보다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옳은 말, 지적인 분석은 여전히 넘쳐났지만 따뜻한 위로의 말은 찾기 어려웠고 정교하고 아름다운 문장은 많았지만 진심으로 마음을 움직이는 언어는 드물게 느껴졌죠. 저는 한국으로 떠나기 전 작성했던 저의 편견과 오만으로 가득했던 원고 초안을 망설임 없이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의 경험과 그곳에서 느꼈던 깊은 감정들을 솔직하게 담아 새로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말의 성찬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되는 품격, 효율적인 시스템 속에 숨겨진 따뜻한 연대의 가능성, 꾸밈없는 감정 표현이 가진 진솔함의 힘에 대하여. 저는 마지막 문장을 적으며 깊은 성찰에 잠겼습니다. 파리가 저를 세련된 비평가로 만들었다면 서울은 저를 다시 미숙하지만 살아있는 인간으로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그들의 문화를 얕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를 비난하는 대신 묵묵히 품었고 결국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진정한 문화의 힘은 박물관의 수나 철학적 담론의 깊이가 아니라 어쩌면 그 사회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 낯선 이에게 조건 없이 건네는 온기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저는 서울에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파리에서 온 예술 비평가 레미 씨가 차가운 편견을 넘어 서울에 숨겨진 따뜻함을 발견해가는 감동적인 여정을 함께했어요. 처음에는 효율적이지만 영혼 없는 도시라 느꼈던 서울에서 그는 예기치 못한 순간들에 마주친 따뜻한 정과 묵묵한 진심들을 통해 깊은 내면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죠. 아버지가 말씀하신 인간다움의 조각을 직접 발견한 레미 씨의 이야기는 저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어요. 이 사연을 나누면서 저 또한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일상 속 배려와 온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깨닫게 되어 가슴 뭉클했어요. 팍팍한 현실 속에서도 이런 따스함이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저희 채널에 보내주시는 따뜻한 응원이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를 기다릴게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